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배우고 있었던 요 메모리 네트워크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하다 만 부분을 좀 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배웠던 뭐 엔드 투 엔드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거를 배웠고요. 뭐 두 가지의 키 밸류 페어, 그러니까 키 밸류로서 키와 밸류로서 인베딩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퀘스천에서 나타나는 벡터를 그 저기 키 쪽에다가 이렇게 그 쭉 이너 프로덕을 해갖고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거기다 이제 스코어 저기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그 어떤 상대적인 그 어느 지문의 어떤 문장에 이제 그 관련도가 어떤 문장이 관련도가 높을 것이냐 뭐 그런 어텐션을 뽑아서 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때처럼 이제 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요게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이제 논문인데, 여기서는 그 문장을 인코딩을 할 때 한 문장 한 문장을 인코딩하는 그 벡터로서 이제 저희가 포지셔널 인코딩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문에서 나타난 모든 단어들의 시퀀스들을 쭉 넣었을 때 그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제 생성된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을 그 문장의 벡터로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벡터에다가 이 질문도 역시 같은 RNN에 넣어서 인코딩을 한 그 벡터, 그러니까 각 문장이 예를 들면 뭐 요게 그 각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그 나타내는 그 벡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여기에서의 퀘스천 벡터가 이 각각의 문장 벡터랑 다 내적을 이렇게 해서요. 내적을 한 다음엔 그 다음에 그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시킵니다.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시켜서 이 각각의 문장이랑 그 독립적으로 이 문장이랑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 그러니까 아까 그 키를 뽑아낼 때 했던 것처럼요. 저희가 비슷한 과정을 그 문장을 독립적으로 해서 그 문장 간의 유사도를 보고, 저희가 이 문장이랑 유사도가 좀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문장 간의 유사도가 낮으면 낮은 대로 그 값을 이 문장에 그 가중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where is a football 그러면 여기 풋볼이 있으니까 이거랑의 유사도는 한 0.3이 나와서 여기서의 벡터를 0.3배만큼으로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있던 벡터를 그냥 온전히 만든다면 1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 여기서 나타난 어떤 벡터, 예를 들면 이게 뭐 한 다섯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라고 한다면요, 이 다섯 디멘전 벡터에다가 0.7을 이렇게 곱해서, 네, 아니 0.3을 곱해서 70%를 저희가 버린 채로 이렇게 벡터를 뭔가 일부를 버린 채로 만들어주고, 아예 이런 문장은 이제 관련성이 없으니까 그 이너 프로덕을 해보면 뭔가 0이 나오게 되고요. 그 시그모이드를 통과하면 이제 관련성이 거의 0에 가깝게 나오게 되고, 이 문장은 그래서 0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여기 해당 다섯 디멘전의 벡터에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그 문장들이 이렇게 다 그 해당 웨이트와 곱해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다시 어떤 문장 레벨에서의 또 다른 이제 LSTM 레이어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인풋으로 쭉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 벡터는요, 그 메모리 네트워크에서처럼 어떤 이 뭐 풋볼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봤을 땐, 네, 지금 풋볼에 관련되는 게 얘랑 또 얘랑이 있으니까, 네, 이 해당 문장에서 이제 그 가중치가 이렇게 높이 부여된 그 문장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가 여기 이제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엔 그 전에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합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M이 그냥 뭐 메시지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질문을 뭔가 뭐 두 단계로 저희가 추론을 해야 된다면 좀 더 쉬운 질문으로 이제 한 단계 추론을 하고 난 후에 좀 더 답에 근접한 형태로, 그러니까 답을 좀 더 직접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의 형태로 바꾼 벡터를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벡터를 또 다시 한번 여기에 이 오리지널 이 센텐스들이 갖고 있던 이 문장 벡터들에다가 이번엔 퀘스천 벡터가 이게 아니라 이거를 새로운 퀘스천 벡터로 해갖고 또 똑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그 RNN에다가 얘네들을 쭉 흘려보내주면 이게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합을 뭐 한 레이어를 저희가 한 두 개까지 하겠다. 그럼 합을 두 개까지 지원을 하는 모델로 구성을 했으면 이 벡터랑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질문 벡터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이 두 개의 벡터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네, 어떤 형태의 이제 연산을 해갖고 답을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은 거의 조금은 또 좀 소설 같은 좀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가중치가 이렇게 어떤 뭐 풋볼이라는 거에 부여가 된 채로의 가중치. 그 다음엔 자 이거는 지금 풋볼이 지금 존이 뭐가 있는 뭐 그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하여튼 뭐 그때 보셨던 것처럼 바나나는 어디 있느냐 뭐 바나나는 원래 키친에 있었는데 이제 존이 뭐 키친에 가서 바나나를 집었고 존이 이제 뭐 어디 저기 뭐 침실에 갔다 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존을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을 거쳐가면서 좀 더 네, 좀 답에 근접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들을 또 이 문장들에다가 이제 그 내적을 통해서 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그 웨이트 가중치를 0에서 1 사이의 가중치를 곱해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의 가중치가 부여된 이런 문장 벡터들의 이 RNN을 또 이렇게 약간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어떤 이쪽의 RNN은요. 그러니까 이 가중치가 이렇게 부여가 된 것은 뭔가 이게 풋볼이라고 하는 공을 뭔가 1인칭 시점으로 놓고요. 저희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일한 스토리를 A라는 사람의 관점에 비추어서 뭔가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고 또 이 등장인물 중에 또 B라는 사람의 관점에 비추어서 이제 기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 중에 뭐 A라는 사람의 이제 좀 더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들만 좀 중점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이 모델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풋볼의 스토리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 존의 풋볼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존이 뭐 이걸 놨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존에 해당하는 스토리가 이 두 번째에서의 이 라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어떤 입력 벡터들에 대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보면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에피소드라고 부르고요. 이 한 줄 한 줄에 대한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메모리인가 봅니다. 네, 하여튼 뭐 네, 이 스토리를 뭔가 전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함축적인 벡터가 나오되 이거는 이제 풋볼이라는 개를 이제 1인칭으로 본 어떤 그런 에피소드로서의 메모리가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존을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1인칭으로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스토리가 됩니다. 근데 뭐 이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답에서의 요거를 가지고 뭐 네,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보셨던 이제 뭐 네, 이제 여러 합을 거칠 때 그 이제 웨이팅 파라미터 그 어텐션이라고 불리는 그 가중치가 이제 얼마나 어떤 문장에 합마다 부여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 해당 에피소드에 어떤 문장에 가중치가 많이 걸려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이거는 뭐 그래서 뭐 메리에 대한 스토리가 되고 이거는 뭐 네, Where was before the bedroom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베드룸이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뭔가 글쎄요 그 전날에 대한 뭐 스토리 뭐 에피소드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 또 다음에 또 뭘 해야 될지 또 좀 그런데요. 뭘 할까요? 이 QA 쪽에서의 어떤 모델들을 조금 몇 개를 더 소개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올려드린 자료 중에 뭐 약간의 이제 뭐 최신 논문으로서의 어떤 번역의 태스크에 이제 그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적용을 한 어떤 형태의 논문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걸 할까요? QA를 좀 더 하실까요? 아니면 이쪽에 좀 둘 다요?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를 그러면 QA에 대한 좀 더 모델을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의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의 그 간을 적용 네, 한번 두 번째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페이퍼는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네. 예, 뭐 근래에 그 좀 텍스트나 NLP 쪽에서 좀 흥미롭게 읽은 어떤 논문이어서, 아니 뭐 제가 읽은 건 아니고 정확하게 저희 학생이 읽어서 저한테 발표를 해준 논문인데, 네. 저희 연구실 미팅 때 이렇게 한 논문이어서 이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위드 어텐션은 저희가 이제 잘 공부를 했다라고 보고요. 네, 이런 번역의 태스크에서 뭐 이게 어텐션을 그때그때 다르게 걸어가면서 이제 뭐 뽑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제 아이디어는 아마 뭐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인트로덕터리한 내용을 약간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 번역은 기본적으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뭐 어텐션까지 썼을 때예요. 이게 뭐 he loved to eat 뭐 그러면 그는 먹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어떤 단어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슈퍼바이즈를 걸고요. 그 다음엔 이 문장에 대한 기본적으로 번역된 어떤 타겟 문장이 당연히 주어져야 이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갔을 때 이게 뭐 답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얘가 뭐 나름대로 만든 혹은 예측한 어떤 번역된 문장이 뭐 이게 맞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쓰면 저희가 좀 어떤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좀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스 펑션,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아야 어떤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어떤 값에 대한 정답이 있으면 그 정답에 대해서 저희가 로스를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뭐 몸무게를 가지고 키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 몸무게가 85kg일 때 키가 뭐 한 175였다 라고 한다면 그 85kg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저희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들을 쭉 거쳐서 이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이 돼갖고 최종적인 아웃풋이 180이 나왔다 라고 하면 180은 답인 175보다 저희가 5만큼을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예측을 한 모델이니까 5만큼의 에러로,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답은 175인데 얘가 만든 얘가 이렇게 제출한 답안지는 저희가 18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만큼의 차이가 있었고 이 5만큼의 제곱이 총 25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흔히 쓰는 이제 스퀘어드 로스 펑션입니다. 그러면 이 로스에서의 미분값이 저희가 이 뒤쪽으로 쭉 흘러 들어가면서 모델이 학습이 되겠죠. 근데 요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에서의 등장하는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개념이요. 저희가 뭐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가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고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한 안 속으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뭐 원래 있었던 관점이었는데 제가 뭐 최근에야 좀 생각을 하게 된 혹은 듣게 된 관점은 이 로스 펑션을 저희가 정확하게 디파인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가안이라는 모델이 알아서 저희를 위해서 로스 펑션을 뭔가 만들어주고 그 로스에 기반해서 그레이디언트를 흘려줘서 저희 모델을 학습을 시켜준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무슨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의 무슨 어떤 서머라이징하는 혹은 소개하는 뭐 그런 블로그들 있잖아요. 그 블로그 중에 최근에 누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그거의 제목이 약간 그런 거였습니다. 뭐 let the model decide your loss function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뭐 end-to-end learning, 그래서 이제 뭐 피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굳이 머리 써서 로우 레벨 피처에서 이제 하이 레벨 피처들을 저희가 굳이 뭐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션 모듈을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모델한테 이게 내가 만들어준 피처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모델한테 그냥 입력 데이터 그 로우 레벨의 정보들 그냥 던져주면 얘가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알아서 유용할 법한 피처들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뽑는다. 약간 이런 게 엔드-투-엔드 러닝이었듯이, 그렇지만 이런 전반적인 이런 슈퍼바이즈 러닝의 프레임워크에서 로스 펑션, 그리고 그 로스 펑션의 인자, 그러니까 입력 인자로 들어가는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정보는 사실 있었어야 됐었는데요. 이 로스 펑션 자체도 뭔가, 혹은 이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가 없이도 이 모델이 알아서 뭔가 로스 펑션을 자기가 스스로 뭔가 만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로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로스에 기반해서 저희의 어떤 메인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을 학습시켜 줄 수 있다. 뭐 요런 스토리로 요 간이라고 하는 게 좀 또 흥미로운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이 레벨의 스토리였고요. 이 페이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가 들어가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라는 거를 그럼 모델이 알아서 정해준다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냐? 자, 그것은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일단 해답은 있습니다. 해답은 있되 이 해답과 이렇게 저희가 보통의 경우 단어 하나하나별로 원합 벡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주고요. 거기다가 저희는 특정 로스 펑션으로 저희가 이제 그 채택한 로스 펑션으로서 소프트맥스 벡터의 어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을 해서 이게 저희의 로스 펑션이고 그 로스를 기준으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돼서 이제 백프랍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과연 능사일 거냐? 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얘가 준 입력 벡터인 요거를 받아서 원합 벡터인 얘랑의 어떤 그 차이를 계산해주는 어떤 특정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면 뭐 로스가 뭐 한 80이다.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럼 로스는 한 0.3. 뭐 이런 그 정도를 어떤 정해진 기준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즉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저희의 그 모델이 예측치로서 내놓은 그 아웃풋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 두 개 간의 어떤 얼마나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점수, 그 로스 펑션을 모델이 뭔가 얘네 두 개를 저희가 주면 모델이 알아서 그게 얼마나 못했는지에 대한 점수를 계산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 예측을 하도록 예측의 값을 생성하는데 쓰여진 그 모델의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알아서 그렇게 보내줄 수가 있다가 이제 이 간을 쓸 수 있는 어떤 한 가지의 방식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아예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를 저희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딸랑 얘가 만들어낸 문장 하나만 주고요. 이 문장만을 가지고 이 어떤 얘가 얼마나 못했는지 잘했는지에 대한 그 로스를 이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서 그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 로스에 따라서 각 디멘전별로의 그레디언트를 그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거를 흘려보내주는 네. 훨씬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모델이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일단은 뭐 그냥 다 이렇게 답까지 명시적으로 준 거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어쨌건 해답이 없을 때에조차 뭔가 어떤 모델이 그냥 예측된 이것만을 보고 뭔가 이게 진짜 답이 뭔지 모른 채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줄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게 이제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요 두 개가 이제 존재하는 요 개연의 구조에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주는 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조금은 빅픽처 같은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요 논문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논문은요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되 지금 말씀드린 상황처럼 번역을 하는데 he went to bed 그러면은 뭐 그는 자러 갔다 뭐 이런 어떤 번역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상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이제 패럴렐한 데이터가 아닌 난패럴렐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세팅은요 그냥 저희가 네이버 뉴스에서 이렇게 뭐 한 1000개 정도 뉴스 기사를 모아서 문장을 뭐 한 10,000개 정도 거기서 뽑아내고 뭐 뉴욕타임즈 영어 문장에서 또 1000개 뉴스에서 또 뭐 한 15,000개 뭐 문장 개수도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뭐 한 15,000개의 그 문장을 모아줍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그냥 문장들의 집합, 두 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의 집합들만 그냥 주면 얘가 스스로 이게 번역을 뭔가 해주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될까 싶은데요. 사실 여기서는 그래서 약간의 이제 힌트를 가진 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 세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챌린징한 상황에서의 뭔가를 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시작하기에 그래도 좀 뭔가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팅 포인트는 그래도 이 모델한테 저희는 단어 레벨에서의 이제 그 번역된 어떤 그 단어 페어는 저희가 줍니다. 그러니까 스쿨, 학교, 뭐 고, 가다 뭐 이런 거를 주는 겁니다.
사실 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뭐 번역 쉬운 거 아니냐. 아니 뭐 쉬울 수도 있는데 또 저희가 문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아니면 이게 번역에서도 이게 꼭 단어 하나가 저쪽의 단어 하나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I went to bed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는 나는 침대에 갔다인데 사실 이거는 뭐 그는 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면 뭐 사실 이게 좀 번역이 좀뭐 페어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엔 또 여러 단어가 예를 들면 뭐 하나의 뭔가 단어로 아니면 한 단어가 또 여러 단어로 매핑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뭐 관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한글에서는 또 관사를 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쓰진 않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어떤 단어는 저희가 생략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어 레벨에서의 뭐 이런 번역되는 그 쌍들이 사전만 있으면 다 번역이 된다. 그랬으면 사실 이 번역의 문제는 옛날에 다 풀렸겠죠. 그 정도는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번역이 좀 힘들었던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이나 그 뜻이나 뭐 어떤 구문이나 뭐 문법이나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변인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이제 페이스북 AI 리서치라고 이제 페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약간은 전초전 아니면 이거의 프리리미너리 워크,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제 어떤 연구를 한 게 있냐 하면 이 워드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로 얼라인이 그러니까 서로 페어 관계가 있을 때 이 단어는 학교는 스쿨이고 뭐 고는 가다고 이런 페어 관계가 있을 때 이 단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얘네 단어들을 실제로 한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키도록 하는 이런 거를 좀 뭔가 이 친구들이 이 논문 직전에 뭔가 한 게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워드 임베딩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잘 배웠으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 한글 문장만으로 이제 워드 임베딩을 싹 학습을 시킵니다. 한글 워드를. 그다음에 영어 문장들로 영어 워드를 싹 다 학습을 시켜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글 단어들을 100디멘전의 스페이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또 100디멘전의 스페이스. 얘네들은 뭐 다 얘네들의 서로 다른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어떤 벡터들입니다. 워드 임베딩이죠.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한 스페이스에 이렇게 몰아놓을 수 없을까? 이거를 여기서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게 좀 어떤 때서 좀 많이 쓰이냐면요. 이게 옛날부터 좀 많이 연구가 사실 되던 어떤 문제들인데 그런 어떤 니즈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한글 단어로 뭔가 검색을 합니다. 학교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사실 뭐 학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간 문장들은 당연히 이제 한글 문장들이겠죠. 한글 웹페이지만 잔뜩 검색이 되는데 이제 영어로 된 어떤 의미상으로 스쿨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들어간 어떤 웹페이지들이 좀 검색이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크로스링구얼 뭐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라고 또 부르는데요. 뭐 CLIR 해갖고 뭐 옛날부터 또 많이 또 이런 챌린지도 열고 뭐 연구도 되고 뭐 이랬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워드 임베딩이 또 이렇게 각광받는 기술로 나오면서 약간은 이런 크로스링구얼 아니면 이 여러 랭귀지의 워드들을 한 스페이스에 임베딩을 할 수 없을까를 여기서 한번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페이퍼가 아니라 이 번역 페이퍼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페이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면요. 저희가 한글 워드가 예를 들면 5개가 이렇게 있고 그 5개가 뭔가 뭐 3차원의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점은 뭐 한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학교, 뭐 요거는 가다, 이거는 뭐 글쎄요, 이거는 집,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또 3차원, 그러니까 이건 다른 3차원인데 영어들도 임베딩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간에 코레스폰던스가 있습니다. 요 학교, 뭐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학교가 여기 스쿨이라고 얘네 둘은 이제 똑같은 뜻이다. 얘네 둘은 또 똑같은 뜻이다. 요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두 스페이스를 잘 이렇게 좀 결합을 시켜서 먼저 그냥 한 스페이스에 그냥 약간 다 이렇게 몰아놓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는 고정을 시키고요. 다른 한쪽의 스페이스의 그 워드 임베딩 벡터들을 혹은 한글을 고정을 시키고 영어를 일단은 갖고 오면 이거는 전혀 같은 스페이스가 아니지만 일단은 갖고 왔습니다. 얘를 회전, 그 다음엔 어느 한 축으로의 스케일링. 네. 이런 어떤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변환을
회전 뭐 각 축으로의 어떤 스케일링 뭐 한 요런 정도를 써갖고 이 해당 그 페어들이 최대한 가장 가깝도록 위치하게 적절한 회전도 사실 3차원에서 이렇게 이 위아래로 돌릴 수도 있고 이 수평으로 돌릴 수 있고 이 100차원에서는 회전할 수 있는 그 앵글이라는 게 굉장히 좀 더 훨씬 많겠죠. 그리고 각 축으로의 그 스케일링 하는 것도 뭐 각 축으로 2배 아니면 뭐 0.3배 뭐 이런 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야구가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허용한 변환이라는 게 회전이나 이제 그 어떤 뭐 축별로의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게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제한된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 그냥 무식하게, 그러니까 무식하다기보다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 그냥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에 똑같이 맞춰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알려진 그 페어들의 데이터를 워드 임베딩 벡터 그냥 여기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거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일반화가 안 됩니다. 일반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코레스폰던스가 없는 영어 데이터, 영어 워드가 있는데 얘는 그러면은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진 총 1000개의 단어가 있고 한글도 뭐 한 1500개 단어가 있는데 known correspondence 그러니까 페어와 사전에 이제 이렇게 등록된 단어가 한 100개쯤밖에 없다. 그러면 100개들을 다 이렇게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900개의 단어들을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 될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이나 스케일링은 저희가 이 known 100, 알려진 100개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쓴 회전과 스케일링을 나머지 900개에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이 전체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회전을 시키고 전체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공통으로 이제 축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한 걸로써 이제 나머지 900개에 대해서도 다 그 변환을 따라서 적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두 개의 스페이스를 저희가 얼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일단 둘 다 갖다 놓고 잘 회전시키고 적당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회전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축의 이제 그 스케일링이랑 평행 이동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합니다.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로 100개를 평행 이동할 때 쓰이던 그 벡터를 나머지 900개에 대해서도 그대로 말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류의 변환들을 정의를 해서 가장 옵티멀한 변환이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냐면 이 known 100개가 가장 가까워지도록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논문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하여튼 최근에 또 그 어떤 그 아마 이게 그 아카이브 하여튼 그 ACL이라고 이 랭귀지 그 Computational Linguistics라는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라는 이제 NLP 학회이고요. 아마 이게 제일 좋은 학회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논문이 아마 실린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한글 단어가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영어 단어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아니면 저희가 디코딩 단에서도요. 어떤 디코딩을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생성할 때 저희가 뭐 원합 벡터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임베딩 벡터를 뭘 아웃풋으로 만들면 그 임베딩 벡터에 가장 가까운 저희가 이거를 한글 버전의 문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임베딩 벡터로 나온 그러니까 디코딩 단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임베딩 벡터에 가장 가까운 한글 워드를 찾아서 쓰면 되고 영어 버전으로의 어떤 문장을 내가 생성을 하겠다 그러면 뭔가 그 벡터에서 가장 가까운 영어를 끄집어 쓰면 되겠죠. 어쨌건 영어와 한글이 일단은 같은 스페이스에 어떤 유의미한 그 언어들 간의 관계들까지 이제 고려된 채로 이제 임베딩이 되어 있다면 이게 일단은 뭐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처음에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됩니다. 이 모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쓴 어떤 기술은 그 오토인코더라는 기술을 썼고요. 오토인코더의 조금 뭐 베리언트로서 이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토인코더는 뭔지 아시나요? 오토인코더?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었나요? 네. 네. 오토인코더는 뭐 한 장에 이렇게 사진이 이제 들어오면요. 이 사진을 저희가 컨볼루션 뉴런넷을 통해서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좀 작은 사진으로 만들되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이 뭐 좀 뭐 하여튼 좀
스페이셜 레졸루션은 작아지고 이렇게 길쭉한 이런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디코딩 페이지로 이제 돌려서 디코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의 이제 역 과정인 이제 디컨볼루션 혹은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인코딩을 했다가 다시 디코딩을 하는 형태. 그래서 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 모델을 통과를 시켰을 때 과연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복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 오토 인코더입니다. 그러니까 오토가 자동이 아니라요. 저희가 뭐 오토그라피 하면 이게 아마 뭐 자서전 뭐 이런 거니까 오토가 이제 셀프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오토 인코더는 자기 자신을 인코딩한다가 되고요. 그럼 이건 뭐 사실 뭐 쉬운 거 아니냐? 인풋에서 준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그냥 아웃풋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의 이제 픽셀 개수가 예를 들면 뭐 한 640 by 48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 개수를 3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있는 주어진 정보는 이 사진의 어떤 풀 레졸루션의 정보들은 640 곱하기 480 곱하기 3이라는 개수만큼의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약간 모래시계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 변환에서 이제 중간에 생성되는 요 어떤 중간 결과물은 요 숫자의 개수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16바이 16바이 뭐 한 256, 좀 이거보다 좀 작으려나요? 뭐 하여튼 이거를 대충 숫자를 한 10,000개라고 하면요, 여기 숫자를 한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개의 숫자를 100개의 숫자만으로 줄인 다음에 이 100개의 숫자로 다시 이 10,000개를 복원을 해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이제 한 이미지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슈퍼바이즈를 이거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도록 슈퍼바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픽셀 값은 원래 뭐 248이었는데 이렇게 디코딩을 해서 나온 값은 해당 픽셀이 뭐 한 197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248 픽셀을 내야 되는데 197을 냈으니까 이거 슈퍼바이즈를 걸어서 저희가 이 값은 네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각 픽셀별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진을 한 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이미지넷이나 뭐 이런 거를 한 10,000장을 하는 겁니다. 10,000장. 그러면 10,000장에 대해서의 이 해당 이미지들의 로스들, 그리고 그 10,000장에서 발생된 로스들의 합,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할 때 쓰는 그 세팅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로서 10,000장이 있어서 그 10,000장을 최대한 잘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어떤 모델 구조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0개라는 것은 이제 이게 저희가 인코딩, 디코딩 혹은 뭐 통신, 뭐 암호화, 복호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인코딩, 디코딩인데요. 이거를 뭔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인코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100개로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네,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약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 1000장이 있었다. 그럼 1000장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난 패턴을 저희가 템플릿으로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요, 그거를 저희의 뭔가 코드북처럼 사용을 하고 이제 그 암호화된 그 코드만 보내면 이제 이게 이제 통신에서 이제 암호화 복호화가 이제 되는데요. 부호화 복호화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다 약간 선형대수에서 이제 베이시스나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뭔가 1000장의 사진이 그냥 뭐 이 픽셀을 한 줄로 쭉 피면 그냥 하나의 벡터잖아요, 한 사진은. 그리고 그 뭐 예를 들면 1000장의 사진이 하나하나가 이제 뭐 어떤 벡터로 나타내지는데 그 1000개의 서로 다른 벡터가 예를 들면 뭐 한 5차원 정도의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픽셀이 한 5개가 있는 겁니다. 흑백이고. 네, 그런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5차원의 이 어떤 사진 혹은 벡터가 총 저희는 10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5가 있고 사진은 총 1000개가 있으니까 총 5000개의 숫자가 있게 되는데요. 이 5000개의 서로 다른 1000개의 서로 다른 5디멘셔널 벡터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다 1, 2, 3, 4, 5라는 어떤 이런 벡터의 상수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수배. 네, 그냥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벡터는 예를 들면 2, 4, 6, 8, 10. 두 번째 벡터는 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저희가 이 사진을 저희가 전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터넷으로 뭐 제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첫 번째 이 사진의 모든 숫자인 1, 2, 4, 2, 4, 6, 8, 10을 싹 다 보내는 겁니다. 숫자 5개를 그냥 온전히 다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이메일을 뭐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뭐 드롭박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파일 전송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쪽에서는 이게 보면 이 벡터 보낼 때도 숫자 5개, 이 벡터 보낼 때도 숫자 5개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뭐 하여튼 이게 제일 쉬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여기서 조금 저희가 좀 약간은 그 아이디어를 내본다면 이게 다 이 벡터들의 다 스케일러 멀티플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보낼 때도 저도 이 이걸 코드워드라고 하는데요. 이 코드워드를 알고 있고 받는 쪽에서도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보낼 때는 저희가 숫자를 2만 보내면요. 숫자 하나만 보내면 인터넷으로 숫자 하나가 가면 받는 쪽에서는요. 이 2를 받아서 요거랑 곱하는 겁니다. 1, 2, 3, 4. 요건 저희가 이 사전에 서로 약속해 놓은 공통의 그런 어떤 사전 같은 그 코드북입니다. 코드북에 정의된 첫 번째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다 이렇게 곱하면 이게 그러면 2, 4, 6, 8, 10 이 오리지널 요 사진을 저희는 복원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전송되는데 쓰여진 숫자의 개수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보낼 때는 뭘 보내느냐? 뭐 이제 아시겠듯이 이제 마이너스 1을 보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이걸 숫자를 고지고대로 5개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만 보내면 내가 갖고 있는 디코딩 할 때는요. 인코딩된 어떤 정보, 그래서 훨씬 더 숫자가 적어진 요 정보들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코드북을 다시 이렇게 해갖고 그 코드북을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코드북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오리지널 신호를 이렇게 복원하는 게 이게 디코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이거랑 곱하면 이게 나오죠. 이게 이제 부호와 복호화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북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이 실은 이거에 그냥 뭐 상수배로만 표현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애들이었다라는 것만 간파할 수 있다면 이 정보를 저희는 이론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하나도 없이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요. 이제는 이제 뭔가 베이시스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요거랑 알고 봤더니 저희의 사진들 1000장의 한 장 한 장들은 이거보단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요거랑 또 뭔가 3, 1, 0, 1, 2 뭐 요런 어떤 벡터 요 두 개의 벡터들이 항상 선형조합으로 얘가 표시되더라 라는 요런 법칙을 따른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그대로 확장을 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는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4, 3, 3, 5, 7. 네, 요 벡터는요,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어 본 거냐? 요 두 개의 코드북에 정의된 요 두 개 코드를 그냥 심플리 더한 겁니다. 여기다가 1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1배 해갖고 1배, 해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디코딩 단에서는요, 받는 단에서는 이제는 코드를 두 개를 써서 이 인코딩 단에서는, 송신 단에서는 이 1과 1 두 개 숫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 코드북에 정의된 코드가 두 개가 됐으니까 그 두 개에 적용되어야 할 그 코에피션트인 두 개의 숫자를 보내면 받는 단에서는 1,1을 받아다가 이 해당 코드워드랑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원래 신호 아니면 원래 이미지를 복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코드북의 개념이자 인코딩 디코딩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이게 좀 이게 디컨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dconv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에 뭐 저장된 픽셀 값이 뭐 1, 3, 5, 2, 3, 2, 1, 0 뭐 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x2의 컨볼루션 정의를 해서 컨볼루션의 필터 값을 1,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걸려서 나오는 컨볼루션의 액티베이션 값은 뭐가 될까요? 1, 3 곱하기 0, 그 다음엔 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죠?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네요.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인코딩 디코딩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요 값을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고 있고, 이거에 해당하는 게 이게 조금은 약간 좀 그게 조금은 이 디컨브라는 게 약간은 이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컨볼루션의 역과정이라는 게 이게 좀 언디터민드 시스템이라서 이게 좀 솔루션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좀 그 중에 하나를 취하는 약간 요런 건데요. 약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아까의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1, 3, 5, 2라는 패턴이 발견됐고, 그 다음엔 또 뭐 2, 6, 14라는 패턴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이 6개의 픽셀을요, 6개의 픽셀을 저기 2개로 이렇게 하고, 그 2개 값은 이제 1, 2 요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엔 여기서 쓰이는 요 코에피션트들의 코드북은 뭐다라고 정의를 하냐면 1, 3, 5, 2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패턴을 이게 저희의 코드북이니까 요 1을 여기다 곱해서 이거를 여기에 디코딩 할 때는요, 복호할 때는 여기 이렇게 턱 붙입니다. 그 다음엔 요 2라는 값을 여기다 또 곱해줘 갖고 여기에 턱 붙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총 2x 4, 이 총 8개의 숫자를 우리는 2개로 나타냈고, 여기서 코드북을 이런 2x2짜리 코드북, 그러니까 이미지 패치를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걸로 이미지들을 여기서 나타난 요 값을 이만큼에다 복사해갖고 그 좀 크다란 패치를 턱턱턱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돌면서 이 연산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는 이거를 이제 디컨브 혹은 디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컨볼루션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필터를 적용해서요, 내적을 해갖고 값 하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는 거꾸로 이 하나의 값에서 이 필터를 적용해서 그 패턴의 어떤 상수배를 해갖고 이렇게 턱하니 붙이는 겁니다.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디코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숫자 하나만으로 이제 여기 벡터를 곱해갖고 이 크다란 걸 만들어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단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숫자는 1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거냐? 이게 100개만 숫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이 100개의 숫자로 이제 줄어들었을 때 이 100개의 숫자로 원래 이미지를 어떻게 복호화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디코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100개의 숫자 하나하나마다의 다 코드북을 인코딩 디코딩 하는 이 오토 인코더 모델에서 학습을 해놨다면, 즉 저희가 모델에서 이런 필터의 패턴들 혹은 이 필터의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적용해서 액티베이션 값을 뽑아냈듯이 여기서 이런 이제 값들을, 그러니까 인코딩된 이런 값들을 알고 이런 값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그 필터의 패턴 혹은 그 2x2의 코드워드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코드워드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해놓는 겁니다. 마치 컨볼루션에서 이 파라미터를 학습하듯이 이 값들도 다 학습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기반해서 요 부호화된 어떤 인코딩된 어떤 스몰 넘버로 이제, 그러니까 스몰 넘버 오브 밸류로 어떤 큰 이미지들이 이렇게 인코딩이 되고, 그걸 다시 이런 코드워드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어떤 숫자로 이렇게 복원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개의 숫자들은 하나하나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코드워드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거를 뭐 완벽하게 복원을 하는 게 아주 불가능하지는 좀 않습니다. 네. 완벽히 복원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데 이제 거의 잘 복원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뭐 꽤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엔 이게 있을 때 지금 아까 보시면 이 코드워드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저희가 뭔가 하여튼 저쪽에다가 자주 보낼 때에 나타나는 그런 그 공통적인 패턴을 저희가 이런 코드워드들로 정의를 해 놓으면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사용을 해 갖고 상당히 많은 수의 데이터들은 이 공통적인 패턴들의 어떤 조합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미지단에서도요. 사람 얼굴을 뭐 한 1000장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견되는 어떤 공통적인 패턴을 저희 코드워드로 만들어서 저희 코드북에 등록을 하고요. 그게 얼마만큼 세게 나타났느냐,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코에피션트 정보만 저희가 인코딩을 해갖고 그 정보만으로 다시 복호화할 때는 그 코드워드를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얼굴이 100장 사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공통적인 패턴, 저희가 코드워드에 등록할 만한 패턴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게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혹은 직관적으로는 뭐 사람 얼굴은 하여튼 뭐 눈, 코, 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해당하는 어떤 패턴을 하나의 코드워드로 정의를 해놓고 물론 이제 눈이 사람들끼리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비슷하니까. 네. 그럼 눈에 이제 뭐 적절한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생김새를 저희 코드로 하면 다 조금씩은 달라도 그걸로다가 이렇게 상수배를 해갖고 그 눈자리에 붙이면 저희가 아까 여기서 이제 패치를 턱턱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면 뭔가 저희는 사람 얼굴을 저희가 정의해 놓은 그 템플릿 혹은 그 코드워드 그게 이제 눈에 해당하는 코드워드, 입에 해당하는 코드워드, 코에 해당하는 코드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템플릿들을 얼마나 세게 나타났고 어떤 위치에 나타났는가 그 정보 정도를 저희가 저장을 해 놓으면 턱턱턱 이렇게 해갖고 원래 이미지를 싹 복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이제 오토인코더에서요 학습을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코드워드도 스스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코드워드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인코딩을 해야 될지,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이거는 제가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는 형태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코드워드가 이 두 개라고 할 때 제가 벡터를 하나를 뭐 예를 들면 2, 3, 7, 5, 2 이런 벡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 두 개의 코드워드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코드워드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 걸리는 가중치는 뭐가 돼야 될까? 이게 사실 한 번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답이 안 나오고 이게 답이 대부분 많은 경우 정확하게는 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 그래서 저 답을 저희가 근사적으로 찾아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딩 단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 아주 간단하진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코드워드들로 주어진 이 풀 정보로 표현되는 이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선형결합을 해서 표현을 하느냐 그 선형결합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는 것도 어떤 저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인코딩도 뭐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디코딩도 뭐 나름대로 그거 다 코에피션트를 그 코드북에 적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또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 컨볼루션 이쪽에서는 컨브 필터들이 그런 이제 커먼하게 나타났던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서의 코드워드는 일반적인 상황이요. 저희가 뭐 사진이 뭐 예를 들면 한 1000장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코드워드들은 뭐 예를 들면 한 30장 정도 된다. 그러면 이 30장의 패턴들로 이 1000장의 사진들을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장 공통의 그 30장의 30개의 코드워드들을 찾아야 되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이쪽 인코딩 디코딩 단의 이런 컨볼루션 그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토인코더의 개념입니다. 저희 석사 학생이 있었는데요. 거의 초대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수능을 지금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딴 뜻을 또 갖고 중간에 한번 그래서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이 없다가 수능 끝나서 연락. 저희가 이제 학생들끼리 쓰는 메신저가 따로 있는데
아마 그 친구가 그걸 지웠다 이런 얘기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근데 저 압축하는 차원의 개수는 네. 그냥 실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기저의 개수를 구하듯이 해서 네. 10,000개면 최소 100개면 차원을 압축할 수 있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나요? 아, 그게 참 뭐 몇 개의 코드워드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게 참 그건데요. 뭐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없는. 예. 실험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그리고 또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또 그런 어떤 오토인코더로서 쓰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모델 아키텍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이 아키텍처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의 좀 힘든 상황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아키텍처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적당히 가져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오토인코딩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토인코더를 한 건 좋은데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사실 뭐 요 정보를 저희가 만든 다음에 이걸 어디에다가 뭐 통신을 해갖고 뭐 어디 뭐 저희가 드롭박스를 해갖고 뭐 이렇게 저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도 아니고 한 네트워크 뭐 저희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게 뭐 우리가 통신하는 것도 아닌데 저게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니까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 쓸까를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조금 그나마 흥미롭게 찾은 게 이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해당 이미지를 줬을 때 그거를 원래대로 완벽 복원을 해라가 목적이 아니라요. 이거를 좀 이제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저희가 적당히 이제 훼손을 시키는 겁니다. 오리지널 이미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눈을 저희가 뭐 없애버리거나 뭐 이거는 좀 심한 훼손이긴 한데 뭐 어떤 형태로든 훼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노이즈를 이제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이제 뭐 가장 쉽게는 각 픽셀마다요 가우시안 노이즈를 조금씩 조금씩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겠죠. 자글자글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줬을 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깨끗한 이미지를 복원을 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인코더는 오토인코더인데 노이즈를 없애주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하면요. 그렇게 학습을 하면 뭔가 이게 저희가 이미지 이렇게 뭐 사진 뭐 이렇게 뭐 필터든 뭐 이런 효과 같은 거 할 때 뭐 샤프닝도 있고 뭐 이런 거 할 때요. 저희가 사진이 좀 자글자글한 이미지를 넣으면 뭔가 얘가 좀 깨끗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과연 가능한 것이냐? 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뭐 있는데 여기 이상하게 저희가 뭐 불량화소가 있어서 저희 카메라가 이렇게 새빨간 점이 하나 딱 찍혔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 저희는 이 점에 이 주변 색깔로 그냥 칠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복원하는 게 정보를 여기를 내가 훼손을 시켰어도 이 없는 정보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사실 주변 정보를 대충 이용을 하면 이게 복원이 아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값이야 복원을 못하겠죠. 훼손을 시켰으니까 이미. 네, 어쨌건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 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네. 뭐 이게 이런 게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엠니스트 데이터 갖고 이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하면 대충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도 사실 사람은 저거를 원래대로의 깔끔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태스크를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에 했더니 저 7을 깨끗한 7로 저 지저분한 2를 저런 뭐 깔끔한 2로 바꾸는 뭐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좀 뭐 더 흥미로운 예제들도 사실 많이 있을 텐데 뭐 사람 얼굴이 이렇게 좀 막 지저분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 이것도 이거는요. 사실 이미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짜잘짜잘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요. 저 부분을 아예 뻥 뚫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부분을 이제 복원을 하도록.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은 저희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온전한 이미지가 있었고 그걸 훼손해야 저희가 언제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입력을 줘서 이랬더니 완벽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약간 콧구멍 같아 보이는 거 두 개를 이렇게 좀 삐뚤긴 했지만 만들고 뭐 이랬다라는 게 저 주변에 항상 뭔가 코 같아 보이는 그런 쉐입이나 패턴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논문에서도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썼고요. 지금 저희는 번역의 태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혹은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오토인코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 시퀀스는 저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죠. 이거를 그냥 오토인코더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e loves to eat이 들어갔을 때 he loves to eat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RNN의 시퀀스 모델을 저희는 오토인코더 형태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썼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다가는 저희가 노이즈를 어떻게 줄 것이냐, 뭐 꼭 정답은 없고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내면 사실 뭐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뭔가 하나 오타를 저희가 넣는 겁니다. he loved가 아니라 뭐 he 뭐 loved to eat 뭐 이런 걸 넣었을 때 he loved to eat이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모델은 아까 이미지를, 이 지저분한 이미지를 뭔가 복원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형태로 오토인코더를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유의미한 태스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저희가 부여를 했듯이, 이거는 그렇게 학습을 하면 이거는 오탈자를 스펠링 코렉션을 해주는 어떤 모델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 이 특정 논문에서 쓴 것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단어를, 중간에 있는 단어를요 그냥 뺍니다. 그러니까 단어 레벨에서 훼손을, 이제 아까 이미지를 중간에 펑 드러내듯이 여기서도 어떤 단어를 이렇게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he loved it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사실 틀린 문장이거든요. 뭐 동사 원형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잘못된 거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게 뭐 예를 들면 저희 학생이 이렇게 써갖고 갖고 왔다, 그러면 뭐 한숨을 쉬면서 he loved to eat이라고 고치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도 할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이제 문법적으로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사용을 하면 복원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단어를 빼거나 아니면 또 단어를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좀 뭐 영어나 뭐 이런 게 좀 문법이 서툴거나 하면 어순을 또 이렇게 좀 반대로 쓰죠. 이렇게 네, 뒤바꿔서 쓰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얘가 그거를 바로 잡아주도록 하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모델은 좀 약간 이런 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가 좀 영어를 잘 못해갖고 이제 그냥 떠듬떠듬 단어만 그냥 몇 단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법은 전혀 어수는 안 맞고. 그러면 그 단어들로 아주 깔끔한 뭔가 문법에 맞는 영어 문장을 복원을 해낼 수가 있도록 하는. 그래서 뭔가 아까의 그 워드 레벨에서의 그거 정보가 있었으면 그거를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가 뭔가 문법적으로 말이 되도록 하는 형태의 어떤 좀 네, 그런 문장을 생성을 해주도록 그렇게 훈련을 저희가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오토인코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요런 거는 이제 물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저희가 하나 추출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소스는 이제 영어, 그다음엔 타겟, 그러니까 저희는 영어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는 태스크를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잔뜩 모아놓은 곳에서 하나를 그냥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과정이고요. 그걸 이제 노이즈를 이제 추가합니다. 훼손을 시킵니다. 그 다음엔 그 훼손된 것을 이제 인코더, 시퀀스에서 어텐션,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위드 어텐션을 여기서도 정확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어떤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참고로 그냥 어텐션이 없는 모델로 그냥 편의상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이 없는 모델은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어텐션이 없는 버전은 저희가 어떻게 되죠? 요거를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뒤쪽에 있나?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이제 어텐션이 없는 모델에서는요, 그 가장 인코딩 단에서의 가장 마지막 스테이트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사용을 하죠. 요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인코딩 이거를 어떤 형태로 또 다른 시퀀스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챗밭의 예제입니다. 저런 게 들어왔을 때 저 답을 생성해 주도록 하는. 그랬을 때 어텐션을 안 쓴다 그러면 Are you free tomorrow라는 거를 인코딩에 쭉 이렇게 흘려보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저 문장 Are you free tomorrow라는 어떤 전체 문장의 정보를 싹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초기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이제 집어넣어줘서 디코딩 단계의 RNN을 이렇게 수행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요렇게 되면 조금 약간 분절된 뭐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인코딩을,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인코딩 파트에 이제 해갖고 나온 최종적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뽑아서요, 그거를 디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디코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입니다. 이 위쪽.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어떤 영어로 된 타겟 문장이 있을 때 그게 오리지널 소스 문장이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 위쪽을 저희가 명확한 그라운드 트루스에 의해서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e loved it이 들어갔으면 뭐 어떤 뭐 단어 시퀀스들이 나왔을 때 이 단어들이 he loved to it이 나와야 된다라고 각각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의해서 저희가 네,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토인코더를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대로, 또 한글은 한글대로 오토인코더를 써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써서 이제 오토인코더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요, 이거에서는 두 가지 언어의 오토인코더 모델을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언어가 다르면 오토인코더도 그냥 다르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가장 뭐 말이 되겠죠. 왜냐면 문장 구조나 뭐 이런 것도 또 다를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영어랑 한글의 이제 인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를 그냥 하나의 모델에서 이걸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하나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 문장을 뭐 집어넣어 줬을 때는요, 그 영어 문장에서 I go to school이라고 하면 I에 해당하는, 아까 저희가 조인트 임베딩을 시켜놓은 이 공통의 스페이스 있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에서의 I에 해당하는 워드 임베딩 벡터, 그거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인코더 단에서는 어쨌건 뭐 아까 뭐 5디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 5디멘전으로 워드 임베딩 벡터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면 어쨌건 한 스페이스에서 이제 나온 어떤 그 5디멘셔널 벡터들이 I에 해당하는 거 go to school 이러면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코더 단에서도요, 어떤 히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그런 어떤 디코딩 단에서는 역시 또 5디멘셔널 벡터를 뽑아내고,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디코딩하고 싶을 때는 그거에서 가장 가까운 한글 워드를 쭉쭉쭉 뽑아내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 임베딩 벡터들이 한 스페이스에 있으면 그러면 오토 인코더 단에서는, 혹은 시퀀스 모델 단에서는 언어에 대한 장벽이 전혀 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네,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를 여기서는 더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코딩을 할 때 그래도 이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I go to school 이라는 거가 있고요. 근데 이 RNN 인코더 디코더는 이게 말 그대로 시퀀스를 뭔가 고려를 해갖고 인코딩 및 디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언어인지는 몰랐는데 단어가 순서대로 들어왔는데, 이제 나는 간다 학교에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I go to school인지 아니면은 이게 한글로 됐던 문장인 나는 간다 학교인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베딩 벡터에서 이 벡터를 뽑아오면 이 벡터는 거꾸로 이게 어떤 언어였는지에 대한 어떤 그 레이블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코딩 할 때도 이게 맞는 어순인가 틀린 어순인가 이게 좀 헷갈리고요. 디코딩 단에서도 이게 뭐 하여튼 어느 정도 노이즈나 뭐 어떤 어순도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인풋이 들어왔다고 할 때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각 언어별로의 어순에 맞춰서 디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 어떤 언어로 디코딩을 해야 될지를 내가 뭐 알지 못한 채로 뭔가 디코딩을 한다면 그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단어를 생성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코더 디코더에는요, 저희가 한 모델을 쓰되, 이거는 지금 내가 소스 문장은 이게 지금 준 문장은 예를 들면 영어 문장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 모드로서 인코딩을 동작을 하도록 하고, 디코딩 할 때도 이거를 영어 어순에 맞춰서 디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인풋은 저희가 그럼 어떻게 줄까요? 저희가 아까 그 RNN에다가는 그 워드 임베딩 벡터를 뭐 예를 들면 iGoToSchool에 해당하는 뭐 i에 해당하는 5디멘셔널 벡터, go에 해당하는 5디멘셔널 벡터 요것들을 순차적으로 넣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적으로 요 이제 언어에 대한 정보는 이 RNN에다가 어떻게 넣어줘야 될까요? 네, 뭐 별로 어려운 어떤 답이 그 의도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5디멘셔널 벡터가 저희가 있고요. 저희가 닥투백 혹시 기억하시면 닥투백.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 벡터에다가 저희가 다큐먼트 혹은 패러그래프 혹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메타데이터로서의 이게 뭐 남자가 쓴 어떤 글이다, 여자가 쓴 글이다. 그거를 이 뒤쪽에다가 원합 벡터처럼 이 뒤쪽에 그냥 붙여줘서 인풋을 좀 늘려줬었잖아요. 뭐 혹시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5디멘셔널 워드 벡터에다가 이거는 영어야 라고 해갖고 그 1을 영어는 뭐 예를 들면 0, 그 다음엔 저 한글은 1 아니면 그거를 이제 그 저기 2디멘셔널 원합 벡터로 또 인코딩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인풋에다가 이제 컨캐트네이트를 해갖고 그런 좀 더 길어진 벡터를 저희가 넣어주면 뭐 사실 동일한 모델 구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 단에서도 이제 이제 입력을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 이렇게 그 껴서 이거는 뭐 영어로 디코딩을 해야 되라고 해서 그 다음 번째 넘어가는 뭔가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 그 레이블을 붙여주면 사실 디코더 단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그렇게 디코딩을 영어 모드, 한글 모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모델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문장과 이제 한글 문장에 대해서 이제 오토 인코더 그리고 거기에다 노이즈를 통해서 이제 훼손을 시킨 형태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의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거고 여기서 L 오토 이게 로스 오토 인코더에 기반한 로스 펑션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거는 이제 영어 한글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 공통적인 이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됐죠. 네. 그 다음에는요 저희는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온토 인코더를 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한 트릭을 쓴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글 문장이 영어 문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어니까요. 저희가 인코딩 할 때는 이 플래그를 혹은 이 닥투백에서의 그 아이디 같은 걸요. 영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엔 인코딩이 다 끝나서 아까 예를 들면 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최종적으로 나왔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디코딩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할 때 이 디코딩 단에서 바로 그 플래그를요. 1로 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이 인코딩 벡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는 한글로 번역을 해라라고 저희는 알려주는 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았든 틀렸든 어쨌건 이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을 다 끝냈을 때 이 저 플래그만 세팅만 해주면 영어를 집어넣어서 한글을 나오도록 그 다음에 거꾸로 한글을 집어넣어서 영어로 나오도록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슈퍼바이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는 사실 레이블이 별다를 게 없고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레이블이 되니까 별도의 레이블 정보가 필요 없었는데 이게 뭐 영어를 집어넣어서 한글 문장이 튀어나왔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학습을 이게 슈퍼바이즈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썼냐면요. 이게 이제 뭐 이제 누구는 이제 사이클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누구는 이제 뭐 그런 듀얼 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좀 약간은 좀 뭐 나름대로 흥미로운 어떤 트릭을 씁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영어를 저희가 집어넣어서 이 인코딩을 시키고 다시 디코딩 한글로 하면 한글 문장이 튀어나오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한글 문장을 다시 인코더한테 주고 이거는 한글이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이번에는 디코딩을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2번을 실행을 해갖고요. 영어를 일단 집어넣어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한글이 나오도록 하고요. 그 한글이 다시 이 모델에 또 집어넣어져서 이번엔 영어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영어에서 한글에서 영어를 만약에 번역을 아주 잘하는 모델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문장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I go to school이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를 또 영어로 잘 번역하는 누군가가 또 번역을 해줬으면 이건 I go to school이 될 거고 이러면 원래 문장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사이클로스라고 뭐 이 논문에서 부르진 않지만 뭐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사이클을 돌아서 자기 자신과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딘가로 갔다 오는 형태의 한 두 단계로 이루어진 오토 인코더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요. 이게 XTGT는 이게 타겟이어서 이제 한글 문장을 할 때 이거를 이제 M model at previous iteration.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느냐? 어떤 이 오토인코더의 로스를 발생시켜서 뭔가 저희의 인코더 디코더의 RNN 혹은 LSTM 모듈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는 거죠. 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이 번역을 그러면 누가 해줄 것이냐? 저희 모델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이 불완전 하나만. 저희 모델을 통해서 이제 아까 한글을 이제 영어로 바꾸도록 했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영어를 기준으로 하되 이거를 한글로 나오도록 해서 이 한글이 여기서 들어간 한글 문장이 여기서 똑같은 문장이 나오도록 지금 이쪽에 뭔가 모델을 싹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디어가 이제 한번 거치는 과정이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는 영어대로 또 마찬가지를 해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게 무슨 크로스 도메인 로스인가 한번 갔다 온다 해갖고 뭔가 그런 로스로 불렀고요. 네. 자, 그 다음엔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의 로스고요. 세 번째 로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 로스가 바로 이 애드버서리얼 로스입니다. 애드버서리얼 로스. 이 애드버서리얼 로스는요 뭐냐면 여기서 일단 인코딩이 됐을 때에 이게 한글이 들어가서 이제 영어가 나왔고요. 영어 문장을 인코딩을 했을 때 나온 어떤 인코딩 벡터가 인코딩 벡터가요. 그러니까 인코딩 단에서 마지막에 나온 요 벡터입니다. 요 벡터를 이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주어서요. 이 문장이 한글일 것 같으냐, 영어일 것 같으냐를 맞추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I go to school이라는 이 시퀀스를 저희가 저쪽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그 인베딩 벡터들을 뽑아오면 사실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어떤 언어였는지 이제는 모르잖아요. 인베딩 벡터만을 갖고 있다면. 근데 이거를 I go to school이라는 이런 어떤 시퀀스로 만약에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줬다면 이거는 이제 영어였는지 한글이었는지 저희는 어순을 기준으로 이게 이건 영어 문장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어순이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역시 이건 한글 문장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 혹은 그런 판별기 혹은 식별기를 저희가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인풋은 뭐냐면 이런 인풋 자체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인베딩 벡터를 뽑아서 실제로 이제 식별기에서 RNN이 돌아서 이것들의 시퀀스를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인코더에서 그 시퀀스 정보들이 싹 처리가 돼서 나온 그 최종적인 히든 스테이트 벡터 그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과연 한글의 시퀀스를 인코딩한 벡터인지 영어의 시퀀스를 인코딩한 벡터인지 그거를 이제 알아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식별기 혹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요. 간 혹은 그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 문장을 저희가 인코딩을 영어로 해서요. 나온 어떤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요. 이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영어로 잘 판단을 해야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 역할을 한다. 아니면 제 몫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진짜 영어 문장이었던 애가 인코딩돼서 나온 거는 자기가 영어라고 판단을 하고 한글이 들어와서 인코딩된 거는 한글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놈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요. 그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어떤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속인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데 저희의 인코딩 모듈은요. 일단 저희의 좀 뭔가 불완전 하나마 뭔가 모델이 있어서 일단 이 한글을
영어로 나름대로 불완전하나마 번역을 한 뭔가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인코딩을 했을 때 이 인코딩 모듈은 이게 뭔가 영어일 법한 문장을 그럴듯한 어떤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사실 생성을 해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넣어줬을 때 이게 이거는 진짜 영어라고 생각이 드네 라고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영어 문장이 아니라 원래 출발은 바로 한글 문장이었습니다. 한글 문장. 그러니까 한글 문장을 어떤 저희 모델을 거쳐서 뭔가 인코딩을 했을 때 여기서 이 영어 문장이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간다를 I school go라고 만약에 번역을 했으면요, 그런 식으로 불완전하게 번역을 했으면 그거를 이 인코딩에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나오는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거는 이제 한글 문장처럼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못한 거냐? 바로 이 인코딩 모듈이나 아니면 이 번역 모듈이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같은 문장을 그러니까 진짜 영어처럼 보이는 문장을 생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인코딩 모듈은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이거가 영어 모드였다. 그러면 이게 영어처럼 보이도록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즉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영어다라고 이거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그런 하이 퀄러티의 영어 버전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걸로 이쪽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에서의 언어 식별기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의 하이 퀄러티 번역 문장을 생성을 하는 형태로 이 인코더 디코더가 또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 애드버서리얼 로스를 통해서. 이해 가시나요? 예. 네. 앞에 있는 모델이요? 처음에 previous iteration에서 돌았다고 하는데 저게 이 뒷단에서 설명한 부분이 앞단에 원래 이게 반복적으로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뭐 하늘색으로 그냥 M이라고 나타내져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델이 인코더 디코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갔다를 이 저희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이렇게 인코딩은 한글로 디코더는 영어로 해서 생성된 영어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요, 그거를 가지고 인코더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 모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게 이 스몰 요 하늘색 M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M도 그러면 학습이 M은 학습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이제 여기서 끊깁니다. 여기서 오토 인코더를 저희가 학습을 할 때 하듯이 저희가 학습은 여기를 그렇지 않으면 끝난 다음에 다시 저기 있는 모델을 계속 약간 반복해서 저 모델을 그렇죠. 되는. 한번 업데이트를 했으면 저 M도 저희가 최신에 업데이트한 최신 모델로 M을 쓰는 거죠. 보통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루스 펑션은 어떤 걸 쓰게 되나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딱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씁니다. 그 겐하고 비슷하게 겐으로 하는 거죠. 이메일이요? 아니요. KL 다이버전스 이런 거. 그렇죠. KL 다이버전스가 곧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니까요. 그걸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겐이 이제 뭐 코드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한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그냥 오리지널 겐입니다. 오리지널 겐은 뭐냐면 뭐 이런 리얼 이미지가 진짜 존재하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를 1로 레이블을 그러니까 1이라는 아웃풋을 생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좀 불완전한 이미지는 이 똑같은 겁니다. 얘한테 줬을 때는 이거는 이제 0으로 판단을 해줘야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제 몫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이쪽에 똑같이 통과를 시킬 때요. 얘 입장에서는 학습이 얘가 들어왔을 때에 자기 자신의 파라미터를 얘가 들어왔을 때 그 0이 나오도록 학습을 해야 되고, 이건 가짜다. 진짜가 1, 가짜가 0이라고 하면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고,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똑같은 인풋을 이쪽으로 줬을 때 얘가 뭐 한 0.2라고 나왔으면요, 얘는 이거를 0이 되도록 파라미터,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고요, 얘는 거꾸로 이 값이 1이 되도록 어디를 학습하느냐? 자기를 학습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팸 이메일을 생성하는 회사입니다. 스팸 이메일, 그냥 뭐 나쁜 회사긴 한데 뭐 하여튼, 네. 그래서 구글 지메일을 저희가 최대한 속여서 그 구글 지메일에 스팸 디텍션 하는 모듈을 저희가 스팸 편지함에 빠지지 않고, 구글이 이거는 제대로 된 이메일이네 해갖고 내 편지함에 제대로 잘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스팸 이메일을 만드는 회사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스팸 이메일 디텍션 하는 구글 입장에서는요, 이게 아무리 좀 진짜 같아 보이는 어떤 이메일, 그런데 알고 보니 스팸인 그런 게 들어와도 이거는 스팸이다라고 제대로 이제 해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 혹은 구글 내에 있는 그 이메일 그 스팸 디텍션 알고리즘을 임프루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팸 이메일 회사에서는, 스팸 이메일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뭘 하느냐, 얘의 특성을 간파해 갖고요, 구글 지메일의 스팸 이메일 디텍션 그 알고리즘은 요런 허점이 있으니까 그 허점을 제가 파고 들어갔고, 그 다음 번째 만드는 이미지는 혹은 그 다음 번째 내가 생성하는 어떤 스팸 이메일은 구글 스팸 디텍터가 보기에 진짜 이미지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네, 그거는 이건 진짜 이메일이네 혹은 1이네 라고 생각을 하도록 자기 자신 스팸 이메일 제너레이팅 하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스팸 이메일 회사는 뭐 구글에 있는 스팸 이메일 디텍터 알고리즘을 저희가 수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구글 거니까. 그러니까 네, 얘가 준 아웃풋을 기준으로 하되, 그러니까 얘의 특성을 간파해서 뭔가를 하되 자기 자신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요거를 좀 잘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보시면 이제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뭐 그 이미지 그냥 그 컨볼루션 안 쓰고 그냥 그 엠리스트, 그러니까 28x28짜리 엠리스트 그 흑백 이미지를 그냥 784 디멘전으로 만들어서 그냥 풀리 커넥티드, 그다음에 렐루,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시그모이드로 뽑아갖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만들고, 또 제너레이터도 뭐 적당히 뭐 만들어 갖고 한 건데요. 이게 그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인할 때는, 그러니까 이메일 디텍터, 구글 이메일 디텍터를 구글이 트레인할 때는 이 X라는 게 이제 진짜 이미지입니다. 진짜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스팸이 아닌 정말 진짜 이미지. 걔네들은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크라이테리어, 이 크라이테리어는 BCL 로스, 이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죠. 이 로스 펑션에 지금 X가 집어넣어졌을 때 DX에 해당하는 아웃풋은 1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X에 해당하는 아웃풋, X는 진짜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엔 이거는 뭐냐, Z는 이제 그 그냥 랜덤 벡터, 노이즈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줬을 때에 생성된 이 가짜 이미지 혹은 이게 스팸 이메일입니다. 그 스팸 이메일은 주었을 때는 그 아웃풋이 0이 나와야 된다라고 레이블을 줘갖고 이렇게 로스를 걸어갖고 백워드를 시켜서 누구를 학습하느냐, 디옵티마이저, 즉 요놈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요놈을 학습하는 거고요. 이 디옵티마이저가 갖고 있는, 얘가 실제로 옵티마이즈를 하는 그 대상인 파라미터, 최적화를 하는 파라미터는 누구냐? D점 파라미터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의 로스는 뭐냐? 똑같습니다. 이 자기 자신이 생성한 그 이미지를 그 구글 이메일 스팸 디텍터에 넣었을 때 그 레이블이 이번엔 1이 되도록 이 똑같은 크라이테리어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크라이테리어는 역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렇게 해서 백워드하고 옵티마이저하고 스텝을 하는데, G 옵티마이저는 이제 여기로 가야 돼. 요거는 파라미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학습하느냐? G점 파라미터, G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대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겐 코드가 이렇게 굉장히 좀 뭐 간단하게 잘라면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이거에서도 보시면 아까도 이제 보셨듯이 이제 그 인코더 디코더 단에서
그게 요 G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인코딩 단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번역이 된 좀 불완전할 수 있는 문장을 인코딩을 할 때는 그래도 이게 뭐 제대로 된 문장이